평생 국밥을 팔아모은 전 재산을 아들 내외에게 줬습니다. 제 칠순 생일날 며느리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제주도에서 호화로운 요트 파티를 열었더군요. 저는 이 잔인한 배신에 마침표를 찍기로 했습니다. 40년간 아무도 몰랐던 30억 원의 비밀을 꺼내 모든 것을 되돌려 받을 겁니다. 이제 이른이네요. 가끔 이렇게 무심코 제 손을 들여다보곤 해요. 평생 국밥을 말고 설거지를 하느라 마디마디 굵어지고 주름이 자글자글한 손. 이 손바닥 안에 제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요. 제 인생이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6살 때였나 아버지가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랑 단둘이 남아서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했죠. 호미 지는 법을 글자보다 먼저 배웠으니까요. 18살에는 중매로 가난하지만 성실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억척같이 살면서 아들 하나, 딸 둘, 3남매를 낳았죠. 큰아들 지훈이, 둘째 딸 민서, 그리고 막내 지연이. 그런데 막내가 겨우 5살 되던 해 남편이 그만 공사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제 나이 35에 혼자가 된 거예요. 막막했죠.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애들 셋이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 앞으로 나온 보상금에 그동안 쌈짓돈 모아둔 걸 탈탈 털어서 시장 한쪽에 작은 국밥집을 열었어요. 그때부터였네요. 제 인생에 새벽잠이라는 게 없어진 게.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뽀얀 국물이 우러나도록 뼈를 고고 재료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받았어요. 그렇게 40년을 버텼어요. 오로지 내 새끼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생각 하나로요. 사실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국밥집이 한창 잘 될 때 남편이 남기고 간 당부를 떠올리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땅을 조금 사뒀거든요. 그때는 허허벌판이던 강남의 작은 땅 2댁이었죠. 아이들이 알면 혹시나 헛바람이 들까봐, 제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할까봐 평생을 숨겨왔어요. 이 재산은 정말로 나를 위하는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남편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면서요. 세월이 흘러 그 땅은 번듯한 상가 건물이 되었고 관리 회사를 통해 조용히 관리만 하고 있었죠. 그렇게 키운 제 아이들은 성격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큰아들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순했지만 마음이 약해서 늘 아내 눈치를 많이 봤어요. 둘째 민서는 반대였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똑 부러지는 성격이라 저는 가끔 그게 고집이 세다고 생각해서 속상할 때도 있었어요. 막내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제 고생을 알아주는 속 깊은 아이였고요. 지금 제가 사는 곳이요? 이 화려하고 넓기만 한 강남의 아파트예요. 하지만 제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고 여기 들어온 게 아니랍니다. 이것 또한 제 마지막 희생의 결과였죠. 몇 년 전이었어요. 대기업 과장인 아들 지훈이와 결혼한 며느리 나영이가 아주 달콤한 말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나영이는 원래 좋은 집안에서 자란 아트 큐레이터였죠. 그 애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부인은 늘 사회적 지위나 남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나영이도 어릴 때부터 사랑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돈과 명예가 사람을 만든다고 믿으며 자란 것 같더라고요. 지훈이와 결혼할 때만 해도 큰 기대를 했는데 막상 와보니 가난한 시댁에 실망이 컸나 봐요. 그래서 늘 저를 좀 무시하는 듯한 구석이 있었죠. 그런 나영이가 어느 날부터 제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이제는 저희 곁에서 편히 쉬셔야죠. 그러면서 3가지 이유를 대더군요. 첫째는 제 하나뿐인 손주 하준이의 미래를 위해서였어요. 하준이를 강남에 있는 최고의 국제학교에 보내려면 이 동네에 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면서요. 둘째는 제 건강 때문이었죠. 강남에 살면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이 가까우니 제가 아플 때마다 쉽게 병원에 모실 수 있다는 거였어요. 더는 힘들게 버스 타고 다니실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그 무엇보다 자기들이 저를 가까이서 정성껏 보살피고 싶다는 거였어요.
한 집에 살아야 매일 어머니 얼굴 뵈면서 마음이 놓일 것 같다면서요. 어쩌겠어요. 어미 마음에, 할미 마음에 그 말들이 다 진심으로 들렸죠. 손주 미래가 걸려 있다. 내 건강을 챙겨주겠다. 무엇보다 효도하고 싶다는데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낡은 집도 내 평생이 담긴 작은 국밥집도 다 팔아버렸어요. 제 모든 것을 긁어모아 아들 내외에게 전부 쥐어주며 이 크고 번쩍이는 아파트를 사게 한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약속과 너무 달랐어요. 이 집에 들어온 순간 그 달콤했던 약속들은 연기처럼 사라졌죠. 지훈이는 대기업 영업팀장이라 늘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밤늦게 들어왔고, 나영이는 전시회다, 사교 모임이다 하면서 늘 집을 비웠어요. 저는 이 넓고 텅 빈 집에서 가구처럼 조용히 지냈어요. 아니, 가구만도 못했죠. 제 손으로 산 집에서 저는 돈 한 푼 받지 않는 유모이자 가정부가 된 셈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하준이가 있었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늘 바쁘니 자연스레 하준이를 돌보는 건 온전히 제 몫이 되었죠.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밥을 먹이고 특히 밤마다 제 품에 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효심 깊은 아들과 착한 며느리 이야기, 이 차가운 집에서 우리 할머니와 손자를 이어주는 유일하고 따뜻한 끈이었죠. 며느리 나영이에게 저는 그저 불편한 존재일 뿐이었어요. 저와는 말도 섞으려 하지 않았고 어쩌다 말을 걸어도 그 말투에는 제가 국밥 장사하던 과거를 무시하는 듯한 차가움이 묻어났죠. 그 냉담함이 가장 사무치게 느껴지는 날은 바로 제 생일이었어요. 매년 4월 15일 제 생일만 되면 이상하게도 아들 내외는 절대 뺄 수 없는 중요한 약속이 생기더군요.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집을 나가서는 밤늦게 들어왔어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 없이 저는 그렇게 매년 넓고 텅 빈 집에서 혼자 나이를 먹어갔어요. 아들 지훈이는 깜빡 잊었다거나 너무 바빴다는 말로 늘 얼버무렸죠. 그들의 무관심은 실수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무시라는 걸 그때는 애써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올해도 어김없이 4월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칠순. 인생에서 딱 한 번뿐인 날인데도 저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매년 그랬듯 올해도 조용히 지나가겠거니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하준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잠시 장을 보러 시장에 들렀는데 단골 채소 가게 김 사장이 저를 붙잡고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글쎄, 자기네 조카가 고급 여행사에서 일하는데 우리 며느리 나영이를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아주 비싼 제주도 여행 상품을 예약하고 갔다면서요. 비즈니스석 비행기에 5성급 리조트, 거기다 개인 요트 위에서 여는 칠순 잔치까지 포함된 말 그대로 최고급 패키지였다고 해요. 김 사장은 아무것도 모르니 그저 부럽다는 듯이 말했죠. 어머님 칠순이 곧이시잖아요. 아들 며느리가 제주도에서 요트 파티를 다 해드리고 정말 효심이 지극하네요. 동네방네 소문나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설마 나를 위해서. 아니야, 김 사장이 뭘 잘못 알았겠지. 우리 형편에 무슨 요트 파티야. 저는 애써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게 피어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온종일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괜한 생각 말자.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자 싶어서 집안일이나 하자고 마음먹고 평소에는 잘 들어가지 않던 아들 서재에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자기가 쓰는 공간 외에는 손대는 걸 싫어했지만 그래도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책장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책꽂이 맨 윗칸에 위태롭게 쌓여있던 서류 더미를 먼지떨이로 살짝 건드렸는데 그만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 거 있죠. 아이고, 이걸 어쩌나. 허리를 숙여 흩어진 종이들을 허둥지둥 주워 담는데 유독 눈에 띄는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반듯한 서류철에서 빠져나온 모양이었죠.
호기심에 무심코 집어들어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종이에 밝힌 선명한 글자들이 제 눈을 파고들었거든요. 그건 롯데호텔에서 발행한 연회 예약 확인서였어요. 예약자 이름은 이나영, 제 며느리 이름이었죠. 행사 종류는 고이연, 구시엔, 칠순잔치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날짜는 4월 15일, 바로 제 생일이었어요. 장소는 크리스탈 볼룸.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가누며 책상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시장에서 들었던 제주도 이야기는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래, 김 사장이 뭔가 잘못 안 거였어. 제주도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호텔이었구나. 그동안의 서러움, 무시당했던 기억, 외로웠던 밤들이 한꺼번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는데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이것 봐, 얘들이 기억하고 있었어. 나를 잊지 않았어. 그러자 10년 전, 제 환갑 생일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도 살림이 넉넉지 않아서 조촐하게 집에서 미역국만 끓여 먹고 지나갔거든요. 나영이가 무척 미안한 얼굴로 제게 그랬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변변한 식사 한 끼 대접 못 해드리네요. 대신 어머니 칠순 생신 때는 저희가 돈 많이 벌어서 꼭 호텔에서 동네 사람들 다 부러워할 만큼 크게 잔치해 드릴게요. 그랬었죠. 그런 약속을 했었죠.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나영이는 그 10년 전의 약속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올해가 바로 제가 일흔이 되는 해, 그 약속의 해였던 거죠. 아, 우리 며느리가 원래는 이렇게 속정이 깊은 아이인데 겉으로 표현하는 게 서툴러서 그랬던 거구나. 내가 그 마음도 모르고 오해만 했구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예약 확인서를 고이 접어 원래 있던 서류철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어요. 그래, 이건 아이들이 나를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이니 내가 먼저 알아채서 김을 새게 하면 안 되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날이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서재를 나왔어요. 그 순간부터 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잿빛이던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빛나는 것 같았죠. 무심코 보던 TV 드라마도 재미있고 입맛이 없어 거르던 밥도 꿀맛처럼 달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짓누르던 무겁고 차가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제게는 저를 사랑해주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으니까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세상은 온통 잔칫날 같았어요. 며칠 남지 않은 생일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신기하게도 제가 행복하다고 마음먹으니 세상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전에는 며느리 나영이가 무뚝뚝하게 어머니 식사하세요 하고 부르면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곤 했는데 이제는 그게 다르게 들렸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잔치 준비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구나. 혹시라도 나한테 들킬까봐 일부러 퉁명스럽게 구는구나 싶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죠. 아침에 지훈이가 피곤한 얼굴로 출근 준비를 하며 제게 눈인사만 하고 지나가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래, 가장 노릇하랴. 아내 도와서 어머니 칠순 잔치 준비하랴. 얼마나 힘들까. 하고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던 아들 내외의 모든 행동들이 제 마음속에 칠순 잔치라는 희망의 필터가 끼워지니 전부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매 순간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하준이와 놀아줄 때도 더 힘이 났고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도 외롭지 않았어요. 곧 모든 것이 증명될 테니까요.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복받은 늙은이인지 세상 모두가 알게 될 테니까요. 생일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들 내외도 손주 하준이도 모두 깊이 잠든 시간. 저는 살며시 제 방으로 들어와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어요.
그리고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검은색 가죽 가방을 꺼냈죠.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오신 유품이나 다름없는 물건이었어요. 가방을 열자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아주 오래된 시간의 향기가 풍겨왔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가 결혼식 때 입으셨던 한복이 고이 접혀 있었죠. 연분홍 저고리에 옥색 치마.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곱게 수놓인 자수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복을 꺼내 입어보았어요. 품이 조금 작았지만 제 몸에 꼭 맞는 옷처럼 편안했죠. 거울 앞에 서니 문득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에 늙은 제가 서 있었지만 그 위로 수줍게 웃던 젊은 날의 제 어머니 모습이, 그리고 고된 시집살이를 견뎌내던 제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래, 이 옷을 입고 가야겠다. 내 인생 가장 기쁜 날, 가장 귀한 옷을 입고 아이들 앞에 서야지. 그렇게 마음먹으니 왠지 모를 용기가 솟아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한복을 입고 나니 문득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남겼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조용히 옷장 구석, 낡은 옷가지들로 가려둔 작은 금고를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금고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누런 봉투 2개를 꺼냈죠.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무거운 비밀이었어요. 봉투 안에는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 2채의 등기 권리증이 들어있었죠.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 땀 흘려번 돈으로 사둔, 아이들은 전혀 모르는 재산이었어요. 남편은 숨을 거두기 전 제 손을 잡고 신신당부를 했었죠. 여보, 이 재산은 절대 함부로 아이들에게 주면 안 돼. 돈이 아니라 당신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식에게만 물려주시오. 저는 그 약속을 40년간 지켜왔어요. 이 재산이 아이들 사이에 불화를 만들까 두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남편의 유언을 지킬 만큼 진심을 보여준 자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저는 등기권리증을 가만히 쓸어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야 당신의 말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나영이가 10년 전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큰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그동안 내가 오해했던 거지, 저 아이의 마음은 진짜였어요. 이게 진심이 아니면 세상에 뭐가 진심이겠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보면 분명 기뻐할 거예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그래, 나영이는 합격이야. 아들 지훈이는 마음이 약해 아내에게 휩쓸릴 때도 있지만 그 본심은 착한 아이니 2사람에게 맡기면 분명 잘 해낼 거야.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아이들의 진심에 대한 나의 가장 큰 보답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죠. 저는 고이 모셔두었던 비단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를 꺼내 그 안에 등기권리증이 담긴 봉투 2개를 소중하게 넣었어요. 그리고는 칠순잔치날 아들 내외에게 이 주머니를 건네며 모두를 놀라게 해줄 순간을 상상했죠. 아마 아이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평생의 고단함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을 느끼게 되겠죠. 그 생각만으로도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완벽한 순간이 바로 코앞에 와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4월 15일 제 칠순 생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새벽 4시부터 눈이 떠졌지만 그건 고된 노동의 습관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설레는 마음 때문이었죠. 오늘 저녁이면 제 인생의 모든 서름이 씻겨 내려갈 테니까요. 저는 신이 나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녁에 호텔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겠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모여 점심이라도 함께 먹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래서 갈비찜에 잡채, 삼색 나물까지 마치 명절처럼 푸짐하게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한창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손주 하준이가 잠이 덜 깬 얼굴로 저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죠. 할머니, 생신. 그 순간이었어요. 며느리 나영이가 쏜살같이 달려와 하준이의 입을 막고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는 거 있죠. 그러고는 제게 문자를 보내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애가 날짜를 헷갈렸나 봐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그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꼼꼼하기도 하지.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을 지키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오전 11시쯤 슬슬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점심 식사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이들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큰아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훈아, 오늘 무슨 계획 있니? 아들은 왠지 모르게 서두르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요. 저녁에 중요한 일이 있으니 집에서 푹 쉬고 계세요. 그리곤 뚝 전화를 끊어버렸죠. 저는 애써 마음을 다독였어요. 그래, 중요한 일이라는 게 바로 내 잔치겠지. 바쁜 와중에도 나를 챙기는구나. 하지만 오후 2시가 되도록 아무 연락이 없자 저는 정말로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지훈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나영이는 아예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분명 호텔에서 잔치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을 거야. 그래,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옷장으로 달려가 어제 미리 꺼내두었던 어머니의 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곱게 화장도 하고 비단 주머니에 담은 등기권리증 2개를 품 안에 소중히 넣었죠. 그리고는 택시를 타고 롯데호텔로 향했어요. 아이들과 손님들이 모두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으면서요. 호텔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예약 데스크로 다가갔죠. 그리고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기, 오늘 저녁에 김지훈 씨나 이나영 씨 이름으로 예약된 고의원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젊은 직원은 컴퓨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아주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오늘 그 성함으로는 예약된 연회가 없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닐 텐데. 크리스탈 볼룸이라고. 다시 한 번만 잘 확인해줘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어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다시 화면을 확인하더니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며 말했죠. 아, 그런 예약이 있기는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미 취소되었습니다. 어르신, 취소라니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죠. 비틀거리며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품에서 휴대폰이 윙 하고 울렸죠. 아침에 시장에서 만났던 채소 가게 김 사장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사모님, 며느님이 SNS에 사진 올리셨는데 잔치 정말 멋지네요. 온 시장이 사모님 부럽다고 난리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 사장이 보내준 인터넷 주소를 눌렀어요. 잠시 후 제 휴대폰 화면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죠. 첫 번째 사진 속에는 제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나영이가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호화로운 요트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나영이가 저와 똑같은 연분홍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부인 최 여사에게 공손히 술잔을 올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 뒤로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어머니 최은숙 여사님, 고이연. 짧은 동영상도 있었어요. 제 손주 하준이가 마이크를 잡고 외할머니를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제 아들은 옆에서 신이 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죠.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며느리의 어머니도 저와 생일이 같은 4월 15일이었던 거예요. 제주도 여행, 호화로운 요트 파티, 그 모든 것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지난 몇 년간 내 생일날마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웠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겠죠. 그들은 저를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저라는 존재를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던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끄러운 호텔 로비 한가운데서 세상에서 가장 깊고 차가운 고독을 느꼈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죠.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현관문을 열자 아침에 제가 정성껏 차려놓았던 음식들이 식탁 위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품 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식탁 위로 던져버렸어요. 쨍그랑 하고 유리가 깨지는 듯한 환청이 들렸죠.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40년의 희생, 10년의 약속, 일주일의 행복,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의자에 똑바로 허리를 펴고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죠. 아주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찾아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수신인의 이름은 둘째 딸 민서였어요. 닷새가 흘렀어요. 그 닷새 동안 저는 제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죠.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슬픔이 임계점을 넘어서니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다시 차가운 얼음처럼 단단한 결심이 되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그 사이 둘째 딸 민서가 다녀갔어요. 제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아이는 며칠 사이에 늙고 초췌해진 제 모습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죠.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호텔 로비에서 겪었던 일, SNS에서 보았던 사진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아들 내외에게 당했던 서름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늘 강단이 있던 민서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어요. 엄마, 그걸 왜 지금까지 혼자 참았어? 왜? 그 아이의 눈물 속에서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편이라는 존재의 온기를 느꼈어요. 그날 이후 민서는 제 손발이 되어 주었죠. 초등학교 교사인 민서는 똑 부러지는 아이였어요. 제 부탁을 받고 며칠 동안 조용히 오빠네 사정을 알아보더군요. 그리고 알아낸 사실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아들 지훈이는 주식 투자에 손을 댔다가 큰 빚을 졌고 며느리 나영이는 무리하게 연 갤러리가 망해서 당장 문을 닫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준이 학비가 아니라 당장 은행 대출 이자를 막지 못하면 이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갈 판이었던 거죠. 3억 원이 필요했던 진짜 이유였어요. 닷새째 되는 날 저녁 제주도에서 신선 노름이라도 하고 온 듯 두 사람이 태연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게는 닷새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설명 한마디 없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나영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더군요. 하준이 국제학교 학비 마감일이 다가온다며 3억 원을 보태줄 수 있냐고요.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그들을 마주 보았어요. 그리고는 물었죠. 호텔에서 열기로 했던 내 칠순 잔치는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 순간 나영이의 얼굴에 아주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치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애는 이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비웃듯이 말하더군요. 어머, 어머니, 그 계약서 보셨구나. 그거요? 원래는 거기서 저희 엄마 칠순 잔치해드리려고 했죠. 근데 생각해보니 호텔은 너무 식상하잖아요. 저희 엄마는 특별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취소하고 훨씬 더 멋진 제주도 요트 파티로 바꿔드린 거예요. 훨씬 근사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희망의 조각을 주워 담아 겨우겨우 버티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었죠. 내 희망의 증거였던 그 종이 한 장이 처음부터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내 존재는 그들의 계획 속에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잔인한 확인. 나영이는 한술 더 떴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한 분뿐이잖아요. 누굴 먼저 챙겨야 하는지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제 심장에 밝힌 마지막 비수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을 향해 소리쳤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그리고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식탁 위에 있던 밥그릇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쨍그랑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죠. 지훈이가 놀라서 달려왔지만 나영이는 제 아들에게
제가 그저 실수로 그릇을 놓쳤을 뿐이라고 둘러대더군요. 그들은 그렇게 저를 또 한 번 미친 늙은이로 만들고는 집을 떠났어요. 저는 깨진 그릇 조각들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고. 주말 아침, 저는 아들 내외에게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통보했어요. 재산 문제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죠.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은 신이 나서 달려왔어요. 해외에 사는 막내딸 지연이와는 미리 시간을 맞춰 화상통화를 연결해 두었죠. 거실 상석에 제가 앉았고 그 앞에는 제 인생의 마지막 카드인 누런 봉투 두 개가 놓여 있었어요. 지훈이와 나영이는 그 봉투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저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오늘 너희들을 부른 건 너희가 모르는 내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란다. 이 아파트 말고도 내게는 강남에 작은 상가 건물이 두 채 더 있단다. 합치면 대략 30억 원쯤 될 게다. 나영이가 승리의 미소를 감추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죠. 누가 이 재산을 상속받을지 결정하기 전에 내 칠순 생일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저는 호텔 예약서를 발견했던 순간의 기쁨부터 SNS 사진을 보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절망의 순간까지 모든 것을 남김없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텅 빈 호텔 로비에 혼자 앉아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내 돈으로 산 호화 요트 위에서 사부인의 칠순을 축하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단다.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제가 싸늘하게 말을 잘랐죠. 조용히 해라. 40년 전 너희 아버지는 내게 이 재산을 진심으로 어미를 위하는 자식에게만 주라고 유언했다. 이제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구나.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원래 이 두 건물은 내 칠순 잔치에서 너희 부부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단다. 이 봉투 안에 증여 서류까지 다 준비해 두었었지. 나영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나는 내 결정을 바꿨. 저는 첫 번째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이 첫 번째 건물은 엄마가 틀렸다고, 오빠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건 옳지 않다고, 엄마한테 혼날 걸 알면서도 유일하게 바른 말을 했던 내 딸 민서에게 주겠. 두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건물은 멀리 있어도 늘 엄마 안부를 묻고 걱정해 주던 내 막내딸 지연이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 지훈이와 나영이는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없다. 나영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러실 순 없어요. 저희가 이 집에서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셨다고? 제가 차갑게 비웃었죠. 너희 친정어머니 모시는 것에 반만큼이라도 나를 위했다면 내가 이러지는 않았을 게다. 그리고 이 아파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희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몰래 팔아치우려 한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너희 재정 상태,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너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지. 나는 이 집의 합법적인 소유자다. 집을 살 때 나는 너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증여한 적이 없단다. 지훈이가 경악하며 되물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냐니. 이자는 받지 않았지만 원금은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니? 나는 오늘부로 너희에게 빌려줬던 돈을 다시 회수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것이 제 마지막 선고였어요. 그 폭풍 같던 주말이 지나고 제 삶에는 아주 길고 깊은 정적이 찾아왔어요. 제 마지막 선고를 들은 아들 내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죠. 나영이는 악을 쓰며 저를 비난했고 지훈이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물과 절규는 제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죠. 그 후로 딱 석 달이 걸렸어요. 그동안 지훈이와 나영이는 어떻게든 이 집을 팔아 빚을 갚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집의 소유권이 온전히 제게 있다는 사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결국 그들은 은행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한때는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살며 주변에 부러움을 샀던 그들은 이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월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가야만 했어요. 나영이가 애지중지하던 갤러리는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았고, 한때는 잘 나가던 아트 큐레이터였던 며느리는 이제 동네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이 되었다고 해요. 아들 지훈이는 회사에서 작은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알려져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고, 지금은 밤낮으로 대리운전을 하며 은행 빚을 갚고 있다고 들었어요. 가끔 민서편에 그 아이들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그저 창밖을 내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을 뿐이었죠.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장을 맞이했어요. 제 선언이 있은 후 두 딸은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민서는 제가 물려준 상가 건물을 팔아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어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교육센터를 연 거예요. 아이는 늘 말했거든요. 자기가 어릴 때 돈이 없어서 배우고 싶은 걸 마음껏 배우지 못했던 게 한이 되었다고요. 이제는 그 한을 따른 아이들이 겪지 않게 해주고 싶다면서 정말 신이 나서 일했어요. 해외에 있던 막내 지연이도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물려준 재산을 기반으로 작은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죠. 늘 엄마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면서요. 그렇게 제 두 딸은 제가 평생 국밥을 팔아모은 돈이 그저 흩어져 버리는 재산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가치가 되게 해주었어요. 저 역시 그 지긋지긋한 강남 아파트를 팔아버렸어요. 제 희생과 눈물이 담긴 그곳에 더는 머물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서울 근교의 작은 정원이 딸린 아담한 집을 사서 두 딸, 그리고 손주 하준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죠. 새로운 집에서의 아침은 늘 흙냄새와 풀향기로 시작되었어요.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 뼈를 고는 대신 저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정원의 꽃과 나무에 물을 주었죠. 제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건 뜨거운 그릇 때문이 아니라 흙을 만지며 생긴 건강한 흔적이었어요. 손주 하준이는 제 곁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저는 더 이상 아이에게 거짓된 효도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어요. 대신 정원에 씨앗을 심고 함께 물을 주며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쳤죠. 민서가 운영하는 교육센터에 함께 가서 봉사활동을 하며 나눔의 기쁨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밤이면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 삶의 이야기를 통해 조용히 들려주었죠. 아이는 제 품에 안겨 반짝이는 눈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마음으로 배우고 있었어요. 지훈이와 나영이는 가끔 명절이 되면 찾아왔어요. 값비싼 선물 대신 작은 과일 상자 하나를 들고 어색하고 불편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들을 매정하게 내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살갑게 대하지도 않았죠. 그저 묵묵히 밥상을 차려주고 그들이 돌아갈 때 조용히 문을 닫을 뿐이었어요. 용서는 신의 영역이고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까지는 아마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제 제 나이 71가 되었네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어요.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은 장미꽃이 유난히 싱그러웠죠. 제 곁에는 민서와 지연이가 가져다 준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고, 저 멀리서는 하준이가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지난 7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고통스러웠던 시간, 외로웠던 시간, 그리고 배신감에 몸서리쳤던 시간까지도.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간 풍경일 뿐이었어요. 지금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고 제 마음에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순간은 화려한 호텔의 칠순 잔치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작은 정원의 아침 햇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진짜 행복은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게 아주 조용히 제 곁에 와 있었어요. 결국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법이죠.
부모의 눈물과 희생을 딛고 선가짜 행복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진정한 효도는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건네는 따뜻한 마음 하나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 건 아닐까요?